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6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25강 하는 동안 마냥 편했던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강의 그 중에서 가장 좀 여러분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쉬운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따라오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요거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야? 왜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대신에 약한 자들을 편애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무슨 뜻인지 알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무엇이 정의이냐, 또 무엇이 자유이고 평등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는 조금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나랑 좀 멀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정의이고 어떤 게 우리가 평등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조금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나의 유불리라고 하는 거, 이익이랑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론상으로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현실에서는 이제 불만을 가지거나 좀 이게 왜 맞느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원 4단원에 이제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단원 3단원을 보시면 별표가 5개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의 경험을 여러분이 비추어 봤을 때에는, 자, 첫 번째, 빈출이 된다. 두 번째,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왜 가장 쉽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3가지 파트 우리가 나누어진 것을 보실 때에는 개념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을 활용하여서 여러 가지 표분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스킬들은 선생님이랑 마지막 5강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딱 이 개념, 쉬운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배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불평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이제 범주화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규정이 되는데, 일단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제 소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집단을 우리가 소수자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권력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수자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라는 게 숫자상으로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소수자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5개념을 형성하는 건데, 우리가 소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숫자가 아니고요, 권력의 열쇠가 있는 거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보시면요, 백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주민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은 소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권력의 열쇠를 의미하는 거다, 수적인 열쇠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러한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 라고 하는 집합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부르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사람들이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대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약한 자들을 편애하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수능에서도 굉장히 이제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개념상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상대성을 지닌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문항을 풀 수 있게끔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부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이제 국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이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소수자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동양의, 그렇죠? 한국의 한 사람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시대, 장소 등이 바뀌면 소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소수자였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대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해결 방법이 뭐냐? 사회과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이제 민망할 때가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정리하기는 꽤나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용, 평등의식, 편견을 배제하려는 태도 등 예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제도, 법 등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우대 조치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적극적 우대 조치가 뭔지 보겠습니다. 단어를 봐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이제 평등한 정책을 펼치려면은 그냥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죠? 플러스가 될 만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3살짜리 애가 같이 뛴다,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m를 뛰는데, 야, 평등해야지. 너네 딱 여기서 뛰고 둘 다 100m씩 뛰어. 이렇게 해서 재면은 선생님이 질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설마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3살짜리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너네 조건 똑같잖아. 동일한 환경에서 100m씩 뛰게 했으니까 평등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3살짜리 아기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어야만 우리가 같은 선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살짜리 아이가 조금 더 먼저 뛰게 해줍니다. 아니면 3살짜리 아이가 뛰었을 때 몇 초를 더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만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르게 대하는 것인데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수 집단이 처해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고 야, 3살짜리는 못 뛰어! 이렇게 그냥 했던 걸 없애는 것에서 예를 들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처해진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별의 철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 고용 할당제나 탈북자나 장애 의무 고용 등이 적극적인 우대 조치의 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쿼터제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뽑을 때 몇 프로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죠? 근데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적극적인 우대 조치에서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3살짜리 애랑 뛰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야 그러면 3살짜리 애는 90m를 간 상태에서 10m만 뛰게 해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렇게 10m만 뛰게 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이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나에게, 선생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나타나는 게 역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을 없애려고 뭔가 제도,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반대 쪽에 있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을 때 역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느 선까지가 역차별이냐?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50m까지 먼저 뛰게 해주면 괜찮고 70부터는 역차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논의가 좀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성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불평등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회학적으로는요, 성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특정 성별에게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 이것을 성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별 분업이라든지 차별적인 사회라든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등에서 비롯된 게 성불평등인데요. 여러분, 여자는 뭐뭐 해야 돼. 남자는 뭐뭐 해야 돼와 같이 이제 강제적으로 사회화를 한다면, 그쵸? 이것도 성불평등이죠. 선생님 때만 해도 약간 이런 게 더 셌던 사회였기 때문에 선생님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 애기들이 울고 있으면 남자애는 울면 안 돼. 야, 3번만, 평생을 3번만 울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당하죠. 그쵸? 그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여자는 사회생활 하지 않고 집안에서 일만 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러한 사상들도 성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역시 이제 현실에선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양성평등, 남녀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는 차별금지법. 만약에 성차별이 있다면 이것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성불평등의 경우에는요, 2023학년도와 같이 지표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불평등은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하냐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빈곤 문제를 개념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평등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과 빈곤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빈곤, 여러분이 많이 낚이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빈곤을 나눌 때에는요, 주관적인 빈곤과 객관적인 빈곤으로 나눌 겁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빈곤이죠. 좀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 이거 빈곤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객관이 아닙니다.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재산이 1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와 부자다, 빈곤 상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야 나 화성 사야 되는데 저거 살 돈이 없네,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선생님인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얘는 빈곤하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주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빈곤이라는 건 뭐냐? 객관이라는 것은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동일한 결론. 이 경우에는 A가 봐도 이거 빈곤에 해당하네.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5개념을 잡는 것이 절대는 객관이고 상대는 주관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시는데 선생님이 개념 정리 지금 해드렸죠?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뭐다? 둘 다 객관적인 빈곤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차이가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요, 인간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선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최저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편하게 얘기를 하면 최저 생계비가 10,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5,000원을 법니다. 그러면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선생님은 다 뭐? 절대적인 빈곤에 속한다 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진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빈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건 뭐냐? 한 가게가 소유한 경제적 능력이 그 가게가 속해 있는 사회의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낮은 상태를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부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가구당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의 특정 비율에 미달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그 가구가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의 50%가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3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속하지 않네. A가 봐도 B가 봐도 C가 봐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객관적인 빈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5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에 이건 암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많지 않은데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으로 최저 생계비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는 중위소득의 50%를 활용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 자, 어떠한 빈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 어떠한 빈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 빈곤이다, 객관적인 빈곤이다, 뭐 주관적인 빈곤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선정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돼서요.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빈곤선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걸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상대적 빈곤은 일단 이거랑 무관하게 내가 속한 집단의 특정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에 미달하느냐라는 걸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은요, 총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한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념상으로 얘기할 때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개념은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그러한 가구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평균소득은 뭐예요? 말 그대로 n분의 1입니다. 자, 어떤 나라에 5가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를 봤을 때요, 10, 20, 80, 90, 100 각각의 소득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서 중위소득이 얼마냐 라고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자, 1, 2, 3, 4, 5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뭐예요? 여기 얼마예요? 8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중위는 80, 평균은 계산을 해보시면 50이 나옵니다. 다르죠? 그죠? 개념적으로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일치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번에는 소득의 분포를 알아봤더니요, 5만원, 10만원, 20만원, 25만원, 4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10만원, 아이고 20만원, 그죠? 자, 중간에 있는 요 아이의 소득이니까 2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도 구해보시면 20 나옵니다. 그죠? 이번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구했을 때의 값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개념상으로 봤을 때 얘는 n분의 1이고 얘는 뭐다? 중간에 있는 아이,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요, 중위소득을 찾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절대 빈곤에 속하느냐, 상대 빈곤에 속하느냐 라는 것을 따질 수 있게끔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빈곤층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할 만큼 계층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대해 줘야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 정책, 조세 제도의 개혁 등을 이제 실시하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출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배운 3가지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일단 사회적 소수자 배우셨고요. 성불평등 배우셨고, 그 다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배우신 건데, 성불평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표분석, 지표를 읽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 분석이 사실 의미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겠다? 빈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B에 해당하는 사람은 A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 B가 뭔지 모르죠? 자, 두 개가, 자, 첫 번째 A가 절대적 빈곤일 경우, 그 다음 A가 상대적 빈곤일 경우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겠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에는요, 절대적 빈곤은 진짜 소득이 낮은 거, 상대적 빈곤은 그렇게 소득은 낮지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면은요, 나중에 빈곤에 대해서 표 분석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만약에 어떠한 가구를 제일 잘 사는 사람부터 제일 못 사는 사람까지 쭉 나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빈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편합니다. 이론상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절대적 빈곤의 비율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경우에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2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A는 B와 다르게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낚이는 게 상대적 빈곤은 선진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다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잘 체크를 하시고, 자,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 오, 상대적 빈곤인가 보다. 땡, 틀렸습니다. 박탈감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랑 완전 달라요. 틀렸고요. 자, 요거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나왔다면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상대적 빈곤도 객관적인 지표다라는 거 체크를 다시 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는 사람일지라도 빈곤층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쵸? 무슨 빈곤에? 상대적 빈곤에.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해야 전체 빈곤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 전체 빈곤율을 구할 때 각각을 다 더하면 중복되는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중복이 항상 있다. 요거는 틀렸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를 의미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으려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기억해서 디귿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신체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A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세요. A가 뭡니까? 사회적 소수자. 자, 지금 질문이 나와 있고요. 가불이 각각 대답을 했고 대답이 안 나타난 아이도 있고 점수는 둘 다 2점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을 하고 옳은 답변에만 1점을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아이 모두 다 2개씩 맞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맞고 뭐를 틀렸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맞고 틀리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죠. 옳은 답은 아니옵니다. 자, 특정 집단이 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예스. A는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 데 불리하냐? 맞죠.
A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느냐? 예스입니다. 같은 애들만 1점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단 체크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다 해보는 겁니다. 자, 노인데 예스라고 했으니까 빵점. 얘는 아니요. 맞으니까 1점이 되었을 거고요. 모릅니다. 그 다음 예스인데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빵점. 얘는 1점. 이 아이도 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점 받고 여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 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답이냐 틀리는 답이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은 2개를 맞았는데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맞는 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을을 보시면 2점, 2개를 맞았는데 이미 2개를 득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잘못된 답이라는 얘기니까 yes, no, no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연결시키면은요. 예, 아니요, 아니요가 되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빈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5개의 선지를 보시면 너무나 잘 여러분을 낚을 만한 선지로 잘 구성을 해서 진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치고 선지 하나하나 내가 잘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면 됩니다. 일단은 A, B가 각각 빈곤의 어떤 유형이냐를 파악을 해야겠죠. A 봤더니 인간으로서 신체적인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소득이 불충분하다. A가 뭡니까? 절대. B를 보았더니 자, A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한 B,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이 나타난다. 이것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 2번째 보시면요. B는 A와 다르게 중위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위소득 자체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거기에 미달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3번 보겠습니다.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선생님이랑 선지 체크할 때 3가지 유형 살펴봤었죠. 더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B와 달리 A를 파악할 때의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다 라고 했는데 A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B를 파악할 때 활용을 하는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할 때 모두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칫 보면 너무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지만 선지를 보면 특히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당황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여러분 한번 쭉 선생님이랑 배운 다음에는요. 이 개념을 나의 장기 저장으로 넘기기 위해서 위치들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맵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사회적 불평등인데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빈곤이냐, 성불평등이냐, 사회적 소수자냐라고 하는 것인데 불평등은 워낙 이제 표분석이 되고 쉬운 내용이라서 개념 정리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빈곤, 방금 전에 수능 문항에서 살펴보셨듯이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뭐다? 객관적인 빈곤이다 라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역시 수능 문항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상대성을 지닌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시한다? 적극적 우대 조치.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 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도 발생한다?
역차별도 발생한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개념의 킥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적인 열세인 사람을 의미하느냐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빈곤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적어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